내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바보인 놈 두 놈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놈은 뭐냐면 내가 재즈에 대해서 좀 안다 라고 얘기하는 놈. 두 번째 놈은 내가 와인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알지. 그 두 개 세계 원투 펀치의 바보들이에요. 많은 음악 중에서도 재즈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것처럼 바보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즈는 컴포저, 작곡가의 예술이 아니라 퍼포머, 연주자의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듣는 재즈의 99.9%는 FM이나 CD로 듣는 거예요. 그건 재즈가 아닙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거는 그 곡의 수천만 가지의 가능성 중에 한순간일 뿐이에요. 재즈는 연주하는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즈 연주자가 오늘 밤 이 카페에서 또 A라는 곡을 연주하고 다음날 저 카페에서 또 A라는 곡을 연주한다 하더라도 그 곡은 다 달라요. 클래식 피아니스트들은 똑같이 연주하겠지, 악보대로. 재즈는 그걸 같이 연주하는 놈이라면, 그래서 케니지는 재즈 아티스트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걔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이 연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주하는 순간만 존재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일스 데이비스의 스케치 오브 스페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명제적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명제적인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스케치 오브 스페인이라는 그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는 어떤 순간에는 존재할 수 있었겠지만 어떤 순간에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음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즈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병신이다. 나는 이 순간에 제가 연주하는 것이 좋았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레츠, 그러니까 애칭으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을 가진 그 레스트 영이라는 위대한 색소폰 주자가 있었어요. 남부의 출신의 흑인이죠, 물론. 근데 미국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사장이 우연히 캔자스 시티에 들렸다가 어느 클럽에서 레스트 형이 연주하는 걸 듣고 뻑갔습니다. 저 누구야? 레스트 형이라는데요? 죽이는데요? 그러다가 근데 그때는 그냥 다른 약속 때문에 일찍 나가서 못 받고 3년 뒤에 또 다른 곳에서 이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사장이 레스트 형을 만난 거예요. 야, 3년 전에 내가 너 캔자스 시티 무슨 클럽에서 연주하는데 죽이더라. 나하고 계약해서 급한 내자. 라고 제안을 했을 때 레스트 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들은 그 곡은 그 순간만 존재하는 곡이었기 때문에 난 지금 그 곡을 녹음할 수 없다. 이게 재즈예요. 두 번째로 바보인 와인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 와인에 대한 수많은 매니아적인 어떤 그런 그 신화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이제 뭐 소믈리에르나 뭐 저기 그 신의 물방울에 이런 와인 많아 보면 뭐 딱 마시고 뭐 98년 샤토라투르 뭐 족가는 소리다 이거. 세계 1급 그 소믈리에들도 와인을 있는 고사고 이 와인의 품종이 뭔지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진짜 블라인드로 테스트하면요,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도 구별 못해요. 여러분 눈 가리고 화이트 와인은 레드 와인보다 도수가 좀 2, 3도 낮거든요. 근데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레드 와인급의 도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13.5도 이렇게. 화이트 와인 따르고 레드 와인 따르고 마시고 이 A, B 중에 어떤 게 화이트 와인을 레드인지 골라라. 그것도 다 틀려요. 그걸 먹고 이렇게 78년 뭐 어쩌 이게. 그냥 만화야 만화. 왜 그러냐면요, 로버트 파커를 한들 휴 젠슨이라고 한든 아무도 이것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프랑스에만 매년 5만 종 이상의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매년 20만 종 이상의 와인이 만들어져요. 그걸 혀에만 살짝 대본다고 하더라도 걔는 죽을 거야 아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그리고 매년 다 바뀌어. 매년 다. 더 웃기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같은 해 같은 사람이 만든 같은 등급의 와인이 병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실제로 그런 테스트를 했어요. 같은 와인을 해서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은 장소에서 자가 와인을 해서 만든 이렇게 보관한 똑같은 와인을 똑같은 시간에 꺼내서 똑같이 따가지고 시간까지 똑같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두 와인이 같다는 10명의 이른바 프랑스의 프로들한테 어떤 게 좋냐고 물었더니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같은 와인에 병마다 맛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지가 그 와인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기는 단어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특히 좀 있는 놈들 중에서 이런 놈들이 많은데 좀 무봤다 이런 거지. 근데 걔들이 아는 거는 와인을 아는 게 아니라 와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놈들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와인 스노비라고 합니다. 와인 속물. 와인을 브랜드와 돈으로 따지는 놈들. 그런 놈들은 자기 주변 반경 5km 안에 안 두는 게 생애의 행복을 위해서 좋아요. 단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존나 비싼 와인을 먹자고 하면 굉장한 찬사를 해줘야 돼. 찬사를 해줘야 돼. 그건 예의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좋은 아이를 사면서 존나 생색내는 놈들은 그거는 인간 이하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바보인 2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제일 바보인 2명이 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뭐 와인의 맛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이런 건요, 아까도 말했지만 만화에 해당하는 소리예요.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제일 웃기는 게 내가 와인 장사하면 제일 웃기는 게 이런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마시겠죠. 레드 와인은 이제 제일 많은 레드 와인을 많이 마시니까. 레드 와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이른바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품종이에요. 그걸 까시스 향이 죽이는데. 까시스가 뭐냐면 이게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품종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냄새가 그 까시스라는 어떤 그 과일의 그 향입니다. 영어로는 블랙커런트. 그런 거 구경이나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블랙커런트, 까시스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 까시스 먹어봤냐? 어떻게 생긴 줄 아니? 못 먹어봤대. 근데 어떻게 까시스 향이 나오냐? 진짜 코미디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역겨운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고요, 똑같은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땅에서 만들었냐, 재배했냐, 몇 년짜리 포도나무에서 채취했냐, 누가 그걸 만들었냐, 그리고 다른 품종 어떤 거하고 블렌딩을 했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 절대 이게 프랑스의 까베르네 소비뇽과 남아공의 까베르네 소비뇽과 호주의 까베르네 소비뇽과
캘리포니아의 까베르네 소비뇽과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까베르네 소비뇽은 다 다른 맛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보고 이건 까베르네 소비뇽 55%와 메를로 25%. 진짜 문지방에 족 낑기는 소리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인은 진짜 말이 많은 술이다. 너무 말이 많아. 저는 일단 이 와인이 그렇게 말이 많다는 건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는데, 좋은 뜻으로는 취미성이 풍부하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사실 소주 가지고는 그렇게 소주 그 자체를 가지고는 제가 참 소주를 했지만 뭐 소주 우리나라 몇 개 돼? 뭐 가끔씩 우리는 이제 막 진로냐 써니냐, 뭐 저는 부산이니까 진로냐 대선이냐를 가지고 막 논쟁한 적은 있지만 해봐야 그건 뭐 별로 더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일단 뭔가 취미성을 높이기 위하려면요, 차별화된 어떤 그런 그 품종의 종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인간의 보통의 지적인 그 통계 능력을 벗어나 있어야 끝없는 얘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걔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 이거 알아? 이런 약자의 반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와인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품종이, 한 종목이 이른바 담론의 영역에 올랐으려면요, 제가 볼 때 최소한 그 종류가 2만 개는 넘어야 돼요. 이런 걸 충족시키는 술이 지구상에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와인이고 하나는 사케입니다. 사케는 일본 안에서만 만드는 것만 약 2만 1,000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그 오타쿠들 있잖아. 이 덕후들이 생길 수 있는 이제 그 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 봤댔자 와인은 그냥 술이다 이거야. 이제 여러분이 이 7주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화학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만드는 원리는, 과학적 원리는요, 이렇게 말이 많은 것 같지만 딱 이 법칙이에요. 흔히 이제 이 와인 순수주의자들은 와인이 정말 좋은 이유를 쓰면서 와인에는 포도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 믿으시면 큰일 나요. 사실은 많은 게 사실은 몰래 집어넣어요. 그래놓고 마치 포도만으로 만들었다고 개뻥 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 차차 알게 돼요. 근데 일단 여러분은 원칙적으로는 와인은요, 포도 그 하나만, 물도 들어가서는 안 돼. 이 와인의 86%가 물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른바 포도즙 과즙인 거지 물을 넣어서 만든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와인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포도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 포도가 어떻게 해서 술이 되는가? 그 포도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알코올로 전화되는 겁니다. 그 당도를 이제 그 브릭스라는 그 BRIX 브릭스라고 표현하는데, 브릭스의 당도가 22 정도가 되어야 이 당분이 알코올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달아야 돼. 이게 포도 만드는 포도는 우리가 집에서 따먹는 포도로는 먹기는 힘들어요. 너무 달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여름에 우리 집에서 먹는 포도 있잖아요. 이 포도는 캠벨종이거든요. 우리가 주로 먹는 그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캠벨종은 물론 그 캠벨종도 당도를 높이기 위한 수많은 지금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서 거의 20이 넘어가는 캠벨종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4에서 16 정도 브릭스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와인을 못 만든다 이거야. 당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포도 가지고 항아리에 집어넣고 그럼 때 뭘 넣습니까? 설탕을 넣는다 이거야. 가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포도 자체의 당분만으로는
알코올로 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설탕을 퍼넣어서 이제 그 당분으로 알코올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랑스의 와인 중에서도 가당한 와인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농사 조진 경우 막 일조량이 많아야 될 때 막 비 많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충분히 숙성이 포도가 안 됐을 때는 당도가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포도 좀 와인 만들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몰래 설탕 집어넣어서 우리는 포도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당분이 포도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효모와 만나면서 이제 알코올로 전환돼. 효모는 뭐냐면 여러분 이 포도 껍질에 보면 이제 좀 이런 포도 재배 보면 이렇게 하얀 뭐 이렇게 가루 같은 거입니다. 이게 이제 입장을 해서 천년 효모죠. 그냥 그대로 따서 두면 그 효모하고 그 포도 속에 당분이 만나가지고 와인이 되는 건데 지금은 천년 효모에 의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은 거의 인공 효모를 왜냐하면 이건 자연주고 되니까 이거 뭐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표준화를 위해서 이렇게 인공 효모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야. 그 껍질 바깥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효모와 결합하면서 이것이 알코올이 되고 알코올로 전합니다. 술이 되죠. 그 술이 이제 알코올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거.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이 스파클링은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병에 가둔 거예요. 본래는 이것이 이제 알코올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공기중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인위적인 방식으로 알코올로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가둬서 병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마시는 스파클링 와인의 품질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와인에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포도를 이제 북반구의 경우 남반구는 계절이 다르니까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면 포도를 이제 심었어. 6월 달이 되면은 산도는 3%고 당도는 0브릭스야. 그러니까 아직 이제 포도가 이제 요만하게 나올 때는 당도가 거의 없어요. 산도만 높고 이것이 점점 익어가면서 9월 달 이제 드디어 수확철이 되면 산도는 3%에서 0.9%로 떨어지고 당도는 22브릭스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당도와 산도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와인이 바로 술이 바로 이제 와인인 셈이죠. 자, 두 번째 술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술은 제가 최근 한 3년 안에 발견한 화이트 와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프랑스 화이트 와인인데요. 샤또 베스키라고 있습니다. 이 샤또 베스키는 그렇게 오래된 그 와이너리는 아니고 굉장히 그 최근 그야말로 프랑스의 이제 와인 지역이 크게 세 지역이잖아요. 하나는 보르도, 하나는 부르고뉴, 그리고 하나는 이제 동남쪽의 론 지역입니다. 그 론도 이제 북부론과 남부론은 아니는데 남부론의 신흥 그 강자로 떠오른 이제 샤또 베스키라는 데서 만든 샤도네이 100%의 화이트 와인인데요. 이제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 알루미늄 캡슐을 벗기고 또 그 철사를 떼내고 그다음에 그 코르크를 돌려서 따내야 되지만 그냥 일반 화이트 레드 와인은 이런 코르크로 막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빙빙빙빙 돌려서 그냥 쭉 따는 이제 스크류 캡이 있습니다. 코르크 캡과 스크류 캡인데 굳이 스크류 캡이 싸구려다, 코르크에 들어간 게 비싸다라는 그런 인식은 여러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문화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아주 막 10년, 20년 장기 숙성할 와인이 아니면은 그래 우리가 보통 98%를 위한 와인이라면 스크류캡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맛으로는 보건에 이 코르크는 좀 더 불안정해요. 다만 이제 코르크는 오랜 문화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주로 신대륙, 호주나 칠레 이런 쪽에서는 주로 요즘은 거의 다 대부분 스크류캡을 채택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막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는 우리가 가오가 있지. 그래서 이제 이 합니다. 근데 이제 스크류캡 같은 경우는 따기가 너무 쉬운데 이제 문제는 이 코르크 캡 같은 경우는 따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참 따기 쉽지 않은데 이걸 잘 따면요. 이게 마시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걸 줘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걸 멋있게 딱 따면 있잖아. 진짜 있어 보여.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특히 남자분들은 안 타도 돼. 어차피 돈만 내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따는 것을 꼭 한번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오픈을 보면 그냥 와인 사면 주잖아. 공짜로. 이 공짜로 주는데요. 오픈을 보면 이제 이 크게 와인을 이제 마지막으로 코르크를 따내는 이 거는 부분, 다음에 이 돌려서 박는 이 스크류 부분, 그 다음에 나이프 딱 들면 이 나이프 부분. 그래서 이렇게 딱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나이프로는 아까의 그 껍데기 부분의 캡슐을 따는 거고, 그 다음에 코르크를 이걸로 돌려 막아서 떼내는 거죠. 원칙은 간단한데 좋은 나이프는 뭐가 다르냐면요. 이 나이프가 다릅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코르크를 빼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캡슐을 폼나게 따기가 이게 어렵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이런 좀 너무 이렇게 동네에서 파는 거는 처음에 한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칼날이 나서 무뎌져 가지고 잘 안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고 내가 이제 와인 좀 먹어볼까라는 이제 확신이 들면 제일 먼저 나이프를 전문적인 나이프를 하는데 한 3만 원 정도를 주면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나이프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나이프도 몇십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뭐 상하로 박은 거 뭐 이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이 번들로 주는 거 와인가게 번들로 주는 거 말고 그것보다는 이제 이 날이 좋은 것이 필요하다. 자 드디어 코르크 와인을 따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오프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지? 따야 되니까 칼날을 빼야 되겠죠. 칼날을 빼서 이렇게 딱 칼을 뺀다 이거. 이거는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익숙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못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아까 스파클링과 달리 이거는 사고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의 잘 안 따져서 쪽팔리는 거 말고는 사고의 위험은 없기 때문에 자 따를 때도 똑같습니다. 자 정해졌죠? 일어나세요. 이건 앉아서는 절대 딸 수가 없어. 일어나서 와인을 자기 앞에다 둡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원칙으로 라벨이 테이블에 사람에게 보이게 놔야 돼요. 내가 지금 따고 있는 와인이 어떤 와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칼을 대는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요한데요. 와인의 병목을 자기가 손으로 잡고 이 칼날을 이렇게 딱 대는 겁니다. 대는데 최대한 안쪽으로 대야 나중에 따기가 편해. 이걸 편하다고 앞에서 이렇게 따면 나중에 반대편을 딸 때 안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안쪽으로 그러면서 자신의 몸매를 좀 과시해도 돼요. 그래서 딱 대고 그 밑에 홈을 따라서 쭉 이렇게 한 반 정도의 홀을 그리면서 꺾고 그럼 나머지 반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꾸로 칼을 돌려서
나도 이거 오래간만에 하니까 굉장히 돌려서 싹 딴다 이거. 그러면 100%딱 깨끗하게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밑에 그런 금을 걸어 놓으면 놓고 한 바퀴 돌았죠. 그러면 자기 정면 앞쪽에 건너편 쪽에 칼을 이제 세로로 이걸 관통을 해야 되는데 직각으로 하려면 힘드니까 약간 사선으로 이 칼이 왜 이렇게 내 손에 안 맞냐? 사선으로 딱 끝을 잡고 이때 손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칼날에 손을 다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긁어서 쭉 긁어와서 위로 위 가운데 정도까지 쭉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섭을 여는 거지. 앞섭을 연 뒤에 그 앞섭 열린 앞섭 사이로 칼을 굉장히 좀 불온한 칼을 집어 넣고 딱 이렇게 싹 걷어내면 이렇게 딱 깨끗하게 따진다 이거야. 깨끗하게 이쁘게 딱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요 병문만 딱 남고 이렇게 따지게 되겠죠. 이거 한 20병만 따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따게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땄으면 칼날을 당연히 이제 칼을 쓸 일이 없으니까 칼날을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요때 또 손을 잘 다쳐. 홈 잡다가 칼날을 제대로 안전하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크류를 이렇게 뺍니다. 스크류를 빼서 스크류를 그렇게 박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큰 이제 사고가 나게 돼. 코르크 중간에 깨지는 거. 이게 최악이야, 최악. 이건 대형 참사야, 그건. 그런데 그럼 요 제일 마지막 부분을 자기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딱 대가지고 이 코르크를 처음 박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가운데로 쭉 내려가야 잘 따지는데 그냥 가다 보면 옆으로 가게 되면 제대로 깊이 안 박혀가지고 결국 억지로 끌어올려다가 그리고 이거 한번 박았다 다시 빼가지고 다시 하면은 대부분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야 돼. 근데 한 번에 이게 딱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려면 이게 딱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직각으로 들어가지 말고 약간 45도 정도로 눕혀서 가운데를 일단 딱 찍어. 이거 45도 정도 눕혀. 그래서 딱 찍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 올려놓고 그대로 돌리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크류가 거의 잠길 때까지 들어가면 이제 그 코르크가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걸 이제 끄집어 올리려면 홈이 있죠, 홈이. 여기 맨 끝 부분에 이 홈에다가 이렇게 이걸 이제 거셔야 돼. 이렇게 지렛대. 그리고 그걸 갖다 이렇게 앞에서 따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렇지. 자기 쪽 안쪽에서 그 홈 부분을 손가락으로 딱 왼손으로 그 지렛대 부분을 딱 잡은 뒤에 그대로 쭉 끌어올리면 반쯤 나와. 근데 이걸 한 번에 달라고 하면 안 돼. 반쯤 나와요.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딱 끌어올려 보세요. 여기서 이걸 억지로 뽑으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또 부러져요. 그러니까 본래 제일 큰 면은 이걸로 한 번에 다 빼면은 좋은 면은 아닙니다. 반에서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딱 요만큼 올라왔잖아요. 그 뒤부터는 뭐냐면 손으로 빼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빠집니다. 그래서 특히 스파클링 여러분 딸 때 있잖아. 뻥 소리 나면 그거는 이제 무슨 애들 뭐 축구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나 그런 거 하는 거고 집에서나 가게에서 마실 때는 스파클링도 소리가 조용히 나야 돼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 이런 코르크 딸 때도 일부러 뿅 소리 나게 따는 거는 굉장히 천박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잘 돌려서 조용히 딱 따고 난 뒤에 그 코르크를 돌려서 뺐습니다. 그리고 코르크에도 보면 다 정보와 문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쓰레기통으로 던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리고 이제 괜히 맡아보는데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그 코르크를 그 먹는 테이블 자리 위에 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확인할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놓고 다시 이걸 도로 완벽한 상태로 돌려놓고 본래 자리를 놓으면 끝이에요. 자, 다른 거 방금 딴 사람이 아까 한번 따라봤으니까 대충 한번 사람들의 와인의 잔을 서빙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잔을 따를 때는요. 만약에 뭐 한 손을 따르면 두 손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잔을 따를 때는 받는 사람은 잔을 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즘 뭐 보통 좀 아는 사람들은 뭐 잔에다 손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잔 그대로 놔두면 돼요. 잔 그대로 놔두면 돼. 그게 도와주는 거야. 잔 따르는 사람에. 괜히 뭐 좀 안답시거래 손 이렇게 되면 그게 더 정신 사나워. 그냥 잔은 그대로 예의 없이 딱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는 게 예의예요. 그러면 따르는 사람은 딴 거는 다 필요 없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따르는 게 보기에 좋아요. 보기에 좋아. 그럴 때 자기 잔을 따르었으면 자기 잔을 따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답례를 해야 돼. 고맙다라든가, 잘 마시겠다든가, 가벼운 인사를 하는 것이 이제 따라준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자, 여러분 잔을 따를 동안에 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 특히 와인을 좀 친하게 질라다가 제일 지랄 같은 경우는 어디서 부딪히게 되냐면 와인을 사 먹는 건 어차피 돈 주고 사 먹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와인 잔을 집에서 좀 살려고 보니까 와인 잔이 씨발 겁나 비싼 거야. 그래서 이 와인이 너무 참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걸로 또 잔도 종류가 뭐 스파클링 잔, 샴페인 잔, 화이트 잔, 레드 잔 뭐 이렇게 하면 그걸로 뭐 6개씩 갖추려고 그러다 보면은 잔장도 자리 많이 차지하고 돈들을 많이 깨져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스파클링 잔, 그러니까 샴페인 잔 왜 가늘고 긴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유럽의 레스토랑에 가도 그걸 쓰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는 그냥 좀 약간 사치야. 그리고 그 가늘고 긴 잔은요, 나중에 묵고 난 뒤에 설거지 하려면 진짜 존나 짜증납니다. 그래서 와인 잔은 두 종류, 스파클링과 화이트를 먹는 잔. 굳이 말하자면 이런 잔이에요. 이 정도 크기.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레드 와인 잔. 이 두 종류만 집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레스토랑도요. 제가 이탈리아 갔다 왔는데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존나 좋은 레스토랑인데 스파클링 잔을 여기다 따라줘요. 화이트 와인 잔에다가. 그 결코 결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맛있어. 왜냐하면 이게 구멍이 크니까 향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이 두 종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잔이 너무 비싸요. 비싼 잔의 특징은 뭐냐? 뭐가 비싼 잔일 것 같아요? 얇은 잔이 비싸요. 얇은 잔이. 그러니까 이런 잔 보면 이 목이 일단 두께가 얇고 다음에 이 목 있잖아요. 목이 가늘수록 비싼 거예요. 이 얘기는 설거지한테 존나 잘 깨진다. 그 정말 비싼 잔은 이렇게 쨍 하다가 튀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잔 한 개에 뭐 10몇만 원씩 하는 그런 잔은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잔 중에서 이제 이 잔은 내가 일부러 갖고 왔는데요. 이게 제일 대중적으로 알려진 잔 중에서 비싼 슈피겔라우라는 잔이에요.
깨끗하고 이쁘죠. 이런 잔이 보통 이런 하나에 한 4만 원 정도 해요. 너무 비싸. 족같아.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거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이제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고 싸고 결코 가오가 떨어지지 않는 잔을 찾았어요. 그게 체코에서 만든 잔인데요. 우리는 수입 이게 바로 자 이게 슈피겔라우고 이거는 로나라는 체코 잔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있어 보여요? 이쪽이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가격은 7,000원이야. 그 가격은 이거 6개 사면 이거 하나 살 수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오늘 오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로나 잔이 팔기 인들 옥션이나 이러면 뭐 G마켓에서 RONA 로나 잔을 팔기는 파는 계속 팔아요. 가격도 똑같아. 파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 각진 디자인은 이제 단종됐더라고. 이 디자인이 단종됐어요. 근데 만약에 굳이 저는 이 디자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8년째 이것만 썼는데 가격이 일단 너무 싸고 가격에 비해서 너무 가오 있어 보여서 근데 굳이 이 각진잔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남대문 시장에 그 2층 그릇상가 가면 재고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슈피겔라우는 근데 약간 이게 가볍긴 해요. 가볍다는 것 말고는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6배나 비싸다는 것을 저는 별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깨져. 설거지 하다가 잘 깨지는 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손에 다친단 말이야. 잘못 깨지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나오는 로나잔 디자인이 이거랑 좀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했는데 해피름이 이때 모델 체인지가 됐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그러면은 이 로나 잔으로 하면 집에서 한 뭐 화이트 잔 뭐 4개에서 6개 만약에 뭐 독신자면 내가 볼 때 2개면 4개면 충분해. 어차피 집 파티 봐야 독신자들은 4명 이상 방 안에서 안 먹을 거니까 4개면 충분하고 가족이 있는 경우는 6개가 보통 한 박스예요. 6개가 보통 한 박스거든요. 그러면 이거 6개, 요거 6개 해봐야 이 로나 같은 경우는 6개라고 해봐야 한 10만 원 이내에서 이 2개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뭐 슈페겔라우나 특히 뭐지? 그 유명한 리델 같은 거는 이것의 또 2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기도 별로 안 좋아. 굳이 그런 거 살 필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이 가느디 가는 스파클링 잔, 샴페인 잔 살 필요 없다. 그거는 설거지 안 해본 놈들이나 쓰는 거예요. 뭐 옆에 집에 하녀들 두시고 계시는 분은 사도 돼. 그리고 스파클링 잔은 진짜 비싸요. 좀 있어 보인다 하면 잔 하나가 보통 10만 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친 짓은 할 필요 없고 이런 이제 착한 우리의 그 옛 사회주의 국가의 후예들인 체코 아저씨들이 만든 이런 잔들이 너무나 훌륭하다. 원래 체코가 올해 굉장히 몇백 년부터 유리 산업의 그 유명한 그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따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스파클링에서 이 샤토페스키는 특히 여기는 이제 이 화이트와 레드 와인이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으면서 그 신흥 강자로 떠오른 론의 그 신흥 강자입니다. 근데 레드 와인도 너무 훌륭하죠. 레드 와인도 뭐 각종 평가에서 너무나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화이트 와인도 역시 이 가격대에는 놀랍게도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던 굉장히 훌륭한 와인인데요. 한번 그냥 편하게 반만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이트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신맛과 단맛입니다. 너무 신맛만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단맛만 있어도 안 되는데 처음에는 신맛이 그 뒤에는 살짝의 아련한 단맛이 와야 이게 제대로 화이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화이트를 굉장히 권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와인하면 다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레드 와인에 광신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폴리페놀 때문이야. 레드 와인 마시면 뭐 심장에 혈관에 좋다더라 어쩌고 이런 혈압에 좋다더라 이 말도. 이런 폴리페놀은 온 동네에 존재합니다. 초콜릿에도 많고요. 왜 굳이 와인을 힘들게 이렇게 따서 마셔야 돼? 그냥 집에 나와서 가나 초콜릿 하나 사 먹지. 근데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화이트 와인의 시장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제가 화이트 와인을 굉장히 이런 걸 권하고 싶은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니들에 대한 자금용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 왜냐하면 화이트 와인은 기본적으로 레드 와인보다 도수가 2도 이하 낮아요. 그래서 레드 와인도 사실은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술로 마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기에 좀 덜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음식들하고 너무나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음식들하고 뭐 서양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음식들 뭐 나물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어도 얘는 너무 잘 어울려요. 고기든 나물이든 뭐 이런 채소든 생선 뭐 이런 등등이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가 와인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밥도 먹어야지. 근데 레드 와인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된장, 간장 같은 장류 음식들하고는 레드 와인은 조금 잘 안 맞는 경우가 한 열에 8번이에요. 왜냐? 그 발효 둘 다 발효잖아. 근데 이 된장이나 간장 안에 들어 있는 어떤 이 단백질의 요소가 레드 와인에는 화이트 와인보다 훨씬 많은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뭔가 맛이 충돌해서 불쾌한 느낌, 약간 걸레밥물 같은 느낌 이런 충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 와인은 좀 이렇게 특히 굉장히 섬세하게 만든 레드 와인일수록 참 우리나라 음식하고 막상 먹기에는 약간 끓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디 있어 씨발 먹으면 되는 거지 하고 먹으면 뭐 맛만 좋네 막 그러고 나는 막 먹었으면 저는 홍어하고도 레드 와인 막 먹고 그러거든요. 이러면 삭힌 홍어하고요. 완전 삭혀가지고 막 저 할매가 저 들고 나올 때부터 이게 어지러운 막 그런 삭힌 와인하고 나중에 다 얘기했지만 아르헨티나의 말백으로 만든 굉장히 이걸 표현으로 어시하다 그러는데요. 굉장히 왜 낙엽이 왜 이렇게 퇴비가 되기 직전에 확 나는 숲속에 갔을 때 늦겨울에 낙엽이 이제 퇴비가 되기 직전에 나는 막 흙냄새이면서 벌레 썩는 냄새이면서 이런 확 나는 그런 향이 나는 말백 와인들이 있어요. 그 와인하고 삭힌 홍어하고 먹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람들은 기절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레드 와인하고 뭔가 우리 음식 특히 발효 음식들하고는 좀 안 좋은 만남인 경우가 좀씩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 그런 좀 섬세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화이트 와인은 대부분의 경우 어울립니다. 하물며 라면하고도 어울려요. 라면하고도. 그래서 그에다가 세 번째 메리트가 있어. 화이트 와인은 한국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 가격이 싸요. 레드 와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냥 만약에 슈퍼나 마트에서 사는 정도에서는 4만 원 이하에서는 웬만해서는 좋은 와인을 만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본주의잖아. 와인도 결국. 근데 화이트 와인은 2만 원대에도 훌륭한 화이트 와인이 보석같이 숨어 있어요. 왜? 떨이로 나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저도 최근에 우리 동네 이마트에서 안 팔려가지고 재고 정리에 나왔는데 제가 사실 우리 다음 주 화이트 할 때 꼭 쓰고 싶었던 와인이 있었어요. 독일 와인인데 근데 공급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결국 못 쓰고 말았는데 그게 우리 마트에서 3만 원에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도매상에서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가격이 38,500원인가 그런데 이 마트에서 뭐 3만 원인가에 팔고 있어요. 있는 거 다 살라고 보니까 2병밖에 없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레드 와인은 그런 경우 잘 없어요.
그런 이제 상상을 초월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좋은 와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찬술을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은 소주도 차게 마시잖아. 그리고 맥주도 상상을 초월하게 차게 마십니다. 나 실제 맥주는 독일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 맥주는 그렇게 차지 않아요. 또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하다고. 왜냐면 그래야 그 호프의 향이나 이런 것들 다 쓰는데 너무 차면요 그런 향이 다 갇혀버려요. 근데 화이트 와인은 좀 차게, 화이트 와인도 우리는 좀 너무 차게 마시는 경향이 있지만 차게 마시는 또 우리의 성향하고도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이 화이트 와인을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권장합니다. 자, 마저 또 따볼까요? 자, 이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스파클링 화이트를 마시는 게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레드를 마셔야 돼요. 이 레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단 한 병의 레드 와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사를 할 때도 제가 제일 많이 파는 와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와인은 지금 2010년 빈티지인데 이름이 호주 와인이에요. 파머스 립. 그야말로 농부의 도약. 이 와인은 2004년이 첫 번째 빈티지예요. 그러니까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식이 10년밖에 안 됐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이 농부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와인을 재배해 왔어. 근데 자기들은 와인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 자기들의 포도를 몰리 듀크라고 하는 호주 최고의 부티크 와인,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소량 생산하는 그 몰리 듀크사의 전액 포도를 공급해온 농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2004년도에 아이씨 뭐 우리도 계속 우리는 포도만 재배해가지고 다 남한테 줬는데 우리도 뭐 만들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자체 와인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게 2008년이에요. 2004년 빈티지가. 근데 이 농부들이 이걸 딱 만들어서 딱 냈는데 그때 딱 이 와인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 지금이 파머즈 립 페드웨이, 다음에 파머즈 립 더 그레이브 페드웨이 두 종류밖에 없는데 더 브레이브는 이보다 조금 더 비싼 와인이에요. 그런데 파커가 이해 보통 첫 번째 출시되는 소규모 와인의 평가는 잘 안 받고, 왜냐면 이게 이 회사가 계속할지 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첫 해 와인에 92점, 94점을 줬어요. 근데 그 와인 가격은 굉장히 싸게 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근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영세한 수입업자가 이걸 수입을 해가지고 이 20대의 영업부원이 와인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영업을 했어요. 우리 집에도 한 번씩만 보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좋은 와인이 만날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딱 먹는 순간 기절했어요. 야, 이거는 한 30만 원대 와인에 가치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이 팔 수는 없지만 확신이 있어서 한 5박스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세 번째로 그 와인 한국에서 세 번째로 사는 사람이래. 근데 나만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여보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입문자들도 좋아하고 와인을 꽤 많이 마신 사람들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그 가격을 알고 너무 좋아하고.